아이고야. 마이크를 안 킨 거야. 마이크를 안 킨 거야. 뭔가 이상하더라. 뭔가 이상하더라. 이건 뭐 엔진내고 다시 다시 막 이러면서 그죠? 자 13페이지 이러면서 햇말 또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13페이지 13페이지 표가 중요합니다. 자 정부 실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신공공관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뉴 거버넌스.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인데 주로 차이점 많이 물어봅니다. 위에 공통점부터 보자. 자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둘 다 스티어링이다. 왜? 신공공관리론은 스티어링 방향 잡기 하고 나머지를 시장으로 보내자고, 뉴 거버넌스는 스티어링 방향 잡기 하고 나머지를 시장에 줄 수도 있고 시민사회에 줄 수도 있고 지방정부에 줄 수도 있고 국제정부에 줄 수도 있고, 그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스티어링인 겁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가면 뭐라 그랬죠? 스티어링입니까? 그때는 서비스 봉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해 가면 자 신공공관리론 스티어링 방향 잡기가 중요하다. 뉴 거버넌스 스티어링 방향 잡기가 중요하다. 이까지만 보고 신공공 서비스론을 안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뭐 신공공 새로 등장했으니까 뭐 스티어링이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틀린다, 그죠? 걔들은 뭐라 그랬죠? 스티어링도 필요 없고 서비스 봉사라 했었던 거니까, 그죠?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둘 다 스티어링을 강조합니다. 행정 책임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오늘 신공공 관리론 봤어. 원래 정부 관료제가 수행하던 역할에 대해서 시장을 통해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영화 생각해보자. 그러면 시장에 민영화 했는데 KTX 민영화 했는데 돈이 안 되네. 야 이거 수익성 없네. 그래서 장사 그만할래. 문 닫아버리면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 생기겠죠. 시장에 넘겼더니 노조가 파업을 자꾸 해. 그래서 파업하는 바람에 공공서비스 공급이 안 돼. 역시 문제 생기겠죠. 책임성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서비스 중단이나 파업 등으로 인한 책임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뉴 거버넌스. 정부 외에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얘들한테 역할을 맡겼는데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 백신 개발 맡겼는데 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면 돈 받고 제 역할을 못한 얘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얘들을 선정한 정부의 잘못이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그죠? 역시 네트워크도 책임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신공공 서비스로는 신공공 서비스로는 이론적 배경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 중에 하나인 담론 이론 이런 걸 배경으로 한다 그랬죠. 담론이 뭐다? 이런 담론 이야기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공익이 뭔지,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익이 뭔지에 대해서 담론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시민사회에 참여해서 결정하면 어제 본 것처럼 어제 뷰캐넌 덜럭 모형이 뭐였죠? 참여자 수에 따라서 의사결정 비용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결정 비용은 올라간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두 개 합한 총 비용이 최저가 되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참여자 수가 결정되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시민사회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된 공익이란 게 사회 전체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 큰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먹을래 했는데 목소리 큰 앞에 아저씨들이 짜장면 열어버리고 짜장면 시켜버리면 짬뽕 먹고 싶은 아저씨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시 담론 이론 또한 책임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성이 명확한 건 뭡니까? 그냥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에 의한 공급일 경우에는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그죠? 책임을 묻기도 명확합니다. 물론 시민사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폐쇄 집단화되면 역시 책임성 문제는 따르겠지만, 어쨌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모두 다 이 책임성의 문제는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에 의존하는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뉴 거버넌스는 책임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 다 책임성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공통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책임성의 문제는. 거래 비용의 증가. 시장을 활용할 때도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도 다 정부 혼자 공급하던 거에 비해선 거래 비용이 증가하죠. 해당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후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장의 활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다만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하자 이런 관점이다. 투입보다는 산출과 성과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의한 공급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과, 결과에 대한 투입보다 성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부는 공공기업가 역할, 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공공기업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서 바라보는 시민은 수동적 고객이었다. 그죠?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민영화 민간이 탁 같은 방식으로 고객지향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를 보면 공동체주의, 참여주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생산을 중시하고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참여자들 간의 협의, 합의 같은 이 네트워크 운영 과정이 중시된다. 그래서 관료 역할도 네트워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민사회 참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신뢰와 협력 같은 참여를 중시합니다. 자, 쉬는 시간에 막판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는데, 자, 관리 방식 보면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적 관리, 분석 수준이 조직 내 이렇게 돼 있고, 뉴 거버넌스는 관리 방식이 임무 중심 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 왜? 아까 전에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에게 임무 중심으로 성과 지향적 관리를 한다면서요. 관료를 지나친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하지 않고 사명 지향적 정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명 임무를 주고 그럼 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해주고 확대된 관료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거버넌스가 왜 임무 중심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관리 방식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고객지향적 관리, 고객지향적 행정을 중시한다면 거버넌스가 말하는 임무 중심은 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의 다양한 참여자들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 각 조직에게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너는 이런 역할을 임무를 주고 그 임무에 의해 네트워크가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임무 중심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의 분석 수준은 조직 내다. 이 말은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을 작은 정보로 가져가면서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시장으로 민영화 민간이 탁 빼주는 거죠. 그죠? 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민영화 민간이 탁 등해서 시장 기제를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조직 내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있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 국제정부 혹은 시장의 민간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 중심의 부여,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의 분석은 이런 조직 간 분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에 대한 조직 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입니다. 신공공관리는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보수적 측면에서 우파적 측면에서 정부 재창조를 강조했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 탈정치화를 강조한다. 뉴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거니까 진보적인 좌파적 성격의 시민 재창조, 시민주의, 재정치화 외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공익이라든지 공공서비스 공급 문제를 결정하다 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행정 이론론 재정치화. 자, 이런 과정에서 뉴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이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공공문제의 사회적 가치의 공익가치의 결정 이런 걸 취하다 보니까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공공관리에서 시민이 참여를 했다면 그거는 자원봉사 입각에서 그러니까 시민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참여한 게 아니라 시민의 어떤 합리경제적 인간이 자기 이익과는 별개로 이렇게 이 국정 운영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건 자원봉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건데 사실 뭐 이 자원봉사주의 이런 거는 서로 비교를 하자니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 이제 시험에 등장하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해서 이해하자면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대비해서 신공공관리에서 이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자원봉사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해만 그렇게 하고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지는 쪽은 아닙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5번에 1번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기획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세계화, 정보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겠죠. 가능하겠죠. 참여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제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국가 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 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 운영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2003년 이 시기만 해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버넌스, 뭐 신공공 서비스론, 뭐 신국정관리, 뉴 거버넌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써서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죠? 이때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학계에서도 인식을 딱 구분해서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지금 시험 내면 이렇게 문제 안 내고 아마 거버넌스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관리라는 단어를 빼고 시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돌아보면 출제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뭐 개념을 딱 명확히 보지 않고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2번 다음 중 뉴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래서 서비스 연결망 네트워크를 중시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강화 3번 조직 내 의사소통 체제입니까? 조직 간 의사소통이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는 거잖아. 조직 내가 아니라 조직 간 의사소통이죠. 그죠? 잠깐만. 자, 뉴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조직 여기서 이제 조직 내 의사소통 체제 강화는 여기도 이제 세모 일단 치고 볼 수 있는데 4번 보면 더 확실히 아닌 게 자기 조직 내에 독립적인 문제 해결 역량 제고인데 이게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이죠. 그죠? 그래서 4번 내용이 확실히 틀린 거고 독립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니까 4번이 확실히 틀린 거야.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분석 수준이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적 분석이라면 얘는 조직 간 분석에 입각한다. 분석 수준에 이제 조직 간 분석에 입각하는 건데 거기 보면 조직 내 의사소통 체제에 강한데 이런 의사소통 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슈될 만한 게 아닌 거죠. 조직 간 관리 이런 것보다 내부 의사소통 체제 강하니까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뭐 조직 내라는 단어에서 좀 이제 미심쩍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 체제의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4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사실 뭐 출제가 조금 더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조금 명확하지 않았는데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구급 이렇게 좀 출제가 깔끔하지 않게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통합 출제되고 이런 배경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4번이 확실히 틀린 거죠. 조직 내 독립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협력적 국정 운영이다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보면 4번 내용이 확실히 틀린 거고 3번처럼 내부 의사소통 체제를 강화한다. 가볍게 그냥 인식하면 3번 내용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겁니다. 분석 수준이 조직 간 분석으로 가지만 단순한 의사소통 체제 강화 이렇게 보면 3번 내용도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표를 가지고 NPM과 뉴 거버넌스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표를 딱 정리해서 물어본 게 2009년 지방직 시험이고 이 표를 갖다가 말로 풀어서 이제 비교하는 게 작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인식론적 기초,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그죠? 시장이냐 네트워크냐. 자, 관리 가치가 신공공관리론은 성과, 결과라면 뉴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관료의 역할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공기업가고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깨지지 않고 네트워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던 거죠. 서로 반대로 엮여져 있는 거고 작동 원리가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에 따라서 가격과 경쟁을 강조한 반면에 뉴 거버넌스는 협력적 국정 운영이었죠. 그죠? 협력이 역시 이제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4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면 이렇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비교 문제인데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로는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보다는 정책 결정이라는 방향 잡기를 위한 도구 기법 둘 다 스티어링을 강조했다. 그죠?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협력적 국정 운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한 게 뉴 거버넌스는 조직 내 관계를 중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뉴 거버넌스가 다양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조직 간 관계를 중시했고 신공공관리론이 이렇게 조직 내 관계, 조직 내 작은 정부, 조직 내 정부 능률성 향상 이런 데 관심을 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문제라면 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중시했다. 자, 4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거버넌스는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 4번 같은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될 테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준비를 잘 해보고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이게 이제 수업이 인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인문 이론 종합반 성격하고 이론 단과반 성격이 겹쳐 있는데 사실 뭐 반을 구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따로 한 번 이상 공부한 사람 따로 이렇게 놓고 수업 진행한다면 사실 뭐 지금 할 얘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번에 이제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뭔지 이 정도 이해하고 다음에 볼 때 또 이거 이해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커리큘럼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같이 또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또 수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뭐 어렵게 생각된다면 너무 부담 갖고 상처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죠? 자, 보고 피터스란 사람이 이 정부 실패 이후에 대안적 정부 모형을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통적 정부 관료제적 구조죠. 그죠? 이 관료제적 구조가 왜 생겼는지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전통적 정부가 가진 문제점으로부터 대안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생겼을까? 이 문제의 진단을 해보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는 왜 생겼는가? 앞서 얘기했죠. 그죠? 신분제적 구조, 전근대적 권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 전근대적 권위, 저 신분제적 구조에 따라서 와가지고 이런 쌍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국 이런 신분관계에 탈피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하려면 조직구조를 이 계층제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아까 봤던 피라미드형 통제 중심의 계층제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규칙과 절차를 통한 이 절차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와가지고 쌍놈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 통제해가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의 진단은 전 근대적 권위에 있었고, 그래서 조직 구조는 계층제적 구조, 조직 관리는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만들어 놓고 절차적 통제를 하게끔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조직에서 공익의 기준은 전근대적 권위, 신분제적 구조를 탈피해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똑같이 일한 데 대한 동일한 대우를 받는 형평성이나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은 누군가 말을 안 듣고 내가 일하다 갑자기 가서 이슬람 교도를 하면서 막 절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조정은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사의 의견이 부하 직원에게 도달한다. 그래서 상의 하달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 정부가 잘 운영돼 왔는데 정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대안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슨은 이 전통적 정부가 가진 한계로부터 대안 모형을 제시하는데, 자, 가만 봤더니 전통적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혼자 공급하는 이 독점이 문제더라. 그러니 독점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시장 기제를 활용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장적 정부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 가만 봤더니 자, 88 올림픽 준비위원회, 그죠? 88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88 올림픽을 준비했어. 88 올림픽 준비위원장부터 조직을 구성했으니까 여기에 뭐 사무실도 있고 집기도 다 갖추고 컴퓨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어. 여기에 일할 공무원도 각 부처에서 차출해서 88 올림픽 준비위원회 공무원도 구성해가지고 재무 예산도 다 확보해서 88 올림픽 준비했다. 올림픽 끝났다. 올림픽 끝났으면 조직은 이제 사라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가지고 있던 조직 인사 재무 권한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던 돈을 그만큼 세금을 덜 걷던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부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88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88 올림픽 끝났으면 해체해야 되는데 간판만 88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올림픽 끝났으니까 간판만 바꿔다는 거야. 그래서 88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갖춘 이 우수한 체육 역량을 이제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 풀뿌리 체육, 이게 중요하다.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요조직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 지원이 들어갈 텐데 88 올림픽을 위해서는, 잘 치르기 위해서는 88 올림픽 준비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부여하는 게 필요했죠. 그죠? 근데 끝난 다음에 굳이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 이런 거를 정부 조직에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사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88, 88년, 89년 이때 여기 이 조직 운영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여기 쓰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걸 좀 깊이 논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 문을 닫으면 이 사람 자리 날라가지, 여기 있던 공무원들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이미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내 돌아갈 자리 없지. 그죠? 이렇게 따놓은 정부 예산, 이게 88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있었으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만큼 예산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국민생활체육진흥협의회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전히 이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끝났다고 없애버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래 받아오던 이 예산이 이제 다른 조직으로 갈 수 있겠죠. 그걸 포기하기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업무가 끝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조직이 유지되는데 이게 제 역할을 정말 필요한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영속성이 조직의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영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신축적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조직 만들고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조직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신축적 정부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걸 대안으로 하나 제시한 겁니다. 신축적 정부. 그 다음에 가만 봤더니 이런 계층제를 통해 가지고 엄격한 통제를 하는데, 저기 계층제를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부하 직원의 이야기가 전혀 조직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비민주적인 운영이 문제되더라. 그래서 이런 계층제적 구조가 문제가 되어서 뭔가 조직 구성원이 참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계층제적 구조를 타파해서 구성원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적 정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지나친 규칙 절차에 의한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가 되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더라. 그래서 이 내부 규제 문제를 이제 문제 진단 기준인 거죠, 그죠? 문제 진단 통해서 탈내부 규제 정부가 대안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통적 정부의 필요성은 전 근대적 권위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래서 이런 계층제 절차적 통제, 상위 하달 같은 걸 중시했지만 행정환경이 변화해서 최근 같은 흐름 속에서는 이런 대안적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뜬금없이 시장적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전통적 정부의 문제를 다 제시하고 있죠, 그죠? 전통적 정부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그래서 독점이 전통적 정부에 독점적인 공급을 하니까 우리 정부 실패할 때 X의 비효율성 기억납니까? 독점적 정부가 망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생긴 걸 우리 X 비효율성 이렇게 이름 붙였었죠, 그죠? 네. 이런 독점적 공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조직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한을 분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권화해서 시장으로 기능을 넘겨줄 수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기능을 넘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권화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장 기재 활용을 통해서 조직 관리는 이런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민간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조직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볼 때 공익의 기준은 이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내부의 능률성 향상인데 돈을 적게 쓰는 저비용 측면에서 공익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적 정부에서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의해서,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가격 기제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다. 근데 자,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 구조개혁, 관리개혁 여러분이 다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맥락은 흐르죠. 독점이 문제가 되어서 경쟁이 가능한 시장적 정부를 가져왔다. 그러니 독점으로부터 권한을 분권화하고 시장 기재, 성과급이나 민간관리기법, 시장 가격에 의한 문제 해결 이런 게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시장적 정부의 특징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신축적 정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속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가상조직 혹은 임시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고 문제 해결이 끝나면 그 조직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상조직, 임시조직에 의한 방식으로 영속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임시적인 관리 방식, 공익의 기준은 역시 이제 정부 부분에서 문제 해결되면 조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혹은 조직 인사 재무 내부 관리에 있어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비용의 조정 또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조직 개편해서 해당하는 조직을 없애버려라. 이런 게 신축적 정부와 통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참여적 정부는 지나친 계층제적 구조로 인해 가지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직 구조는 전통적인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이 막 상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상사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보다 이런 구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바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건데, 이런 걸 저런 피라미드 구조에 비해서 의사결정 단계가 낮추어졌다고 해서 평면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평면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 관리 방식이 팀제에 해당하게 되고, 공익의 기준은 얼마나 부하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기제는 이제는 상위 하달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의사가 얼마나 상사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하위 상들 측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일 때는 뭔가 조직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 거고, 내부 관리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지나친 내부 규제에 의한 통제보다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 방식이 필요하죠. 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그 안에서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재량을 확대해주고, 재량을 확대시켜주고, 주로 관리자의 어떤 재량권을 행사한 다음에 성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테니, 주로 관리자가 이 성과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관리자의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 기준은, 이 조정 기제는 관리자의 자기 이익 추구를 통해서 조직 내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자의 창의성 확보 같은 방식을 중요시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는데,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피터스란 사람은 전통적 정부 관료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모형 4개를 제시한 거다. 근데 뜬금없이 제시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문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전통적 정부는 왜 생겼을까를 먼저 보니까, 전근대적 권위, 이게 신분제적 구조 속에서 조직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직 통제 중심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계층제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상의 엄격한 규칙과 법규를 통해서 절차적 통제를 한다. 그걸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조직 구성원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걸 핵심으로 뒀는데, 현대사회에 넘어와서 이런 전통적 정부가 가진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문제 진단 기준까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문제 진단 기준에서 해결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모형하고 그 문제 진단 기준이 뭔지를 일단 잘 기억하자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 이렇게 땁니다, 저는. 그래서 시신을 참탈한 나쁜 놈이 독점까지 한 거야. 연계를. 그래서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신 참탈한 나쁜 놈이 독점했네, 연계까지. 그래서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이 피터스의 모형하면 시신 참탈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문제 나오면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적으면, 자, 그래서 시장적 정부는 독점이 문제였고, 신축적 정부는 영속성이 문제였고, 참여 정부는 계층제가 문제였고, 탈내부 규제 정부는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요 구조개혁, 관리개혁 이런 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다면, 어쨌든 독점이 문제가 된 시장 정부니까 분권화, 시장을 활용하는 거니까 성과급이나 민간관리 기법의 활용,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 이런 걸 중시할 거고, 영속성이 문제가 된 신축적 정부니까 조직의 신축적 관리, 영속성, 계속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막기 위해서 가상조직, 임시적 관리, 문제가 되면 조직 개편해버리는 이런 내용을 특징으로 할 겁니다.
참여적 정부는 시신, 참탈, 독점, 영계내, 개, 지나친 계층제가 문제죠. 지나친 계층제가 문제라서 통제되다 보니까 이 계층제 구조를 완만하게 만든 평면 조직이나 팀제,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조직 구성원의 의견이 상사에게 전달되는 하위 상달 이런 걸 강조했을 겁니다. 탈내부 규제 정보는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가 돼서 시신, 참, 탈, 독점, 연계, 내 이렇게 되죠. 탈내부 규제 정보는 지나친 내부 규제가 문제니까 내부 규제를 벗어나자. 그래서 지나친 내부 규제,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가 문제되니까 관리자에게 재량을 부여해주고 재량에 따른 관리, 기업가적 정부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를 여러분이 그리지 않더라도 14페이지에 있는 피터스의 모형 표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문제 기준하고 대한정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래서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 자,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16페이지 5번 문제를 한번 봐봐. 피터스가 제시한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 중 참여적 정부 모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 참여적 정부 모형, 그러면 일단 뭐라고 여기다 적어보는 거야.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순서대로 적어보면 시신, 참탈, 참여적 정부는 독점, 연계, 계층제가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참여적 정부는 계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자, 1번 문제 진단 기준이 전근대적 권위에 있었던 건 뭐였죠? 전근대적 권위, 신분제 구조를 극복하고 관료제를 도입한 건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죠. 그죠? 이번에 보면 조직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 조직. 그죠? 계층제, 지나친 계층제가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저해야 하니까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면 조직, 지나친 피라미드 구조를 납작하게 만든 평면 조직을 강조한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3번 보면 관리개혁 방안으로 성과급, 민간 부분의 관리기법, 이렇게 성과급, 돈을 더 주고 민간 부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이런 거는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적 정부, 시신 참탈할 때 시장적 정부의 특징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고, 4번 넘어가서 정책결정 개혁 방법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한다. 기업가적 정부 관리자의 관리 재량권에 확대해준다. 이거는 지나친 내부 규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제 역할을, 창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되니까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통해서 탈내부 규제, 성과에 의한 평가 강조하게 되겠죠. 그죠? 이건 탈내부 규제 정부에 해당하겠죠. 저비용과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창의적인 업무도 역시 탈내부 규제를 통해서 기업가적 정부, 탈내부 규제 정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참여적 정부에서 공익은 얼마나 부하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시신, 참탈, 독점, 연계내 이렇게 해서 어떤 정부 모형, 그 문제 진단 기준이 뭐다라는 거 알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 진단 기준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7급 문제니까 9급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이 표를 평소에 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위에 두 줄만 잘 외우고 있어도 시신참탈, 독점 연계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더 볼 거야. 하나만 더 볼 거야. 자, 가방 싸지 마. 문 밖에 도시락 들고 서 있는 1군의 학생들이 서 있겠죠. 그죠? 이 얘기 들리면 욕을 하면서 언제 마치는 거야?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기다려. 자, 마지막으로 로즈란 아저씨도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분류했는데 이 아저씨도 정부개혁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방식 6개를 제시한 겁니다. 6개를 제시했는데, 자, 최소국가론 뭐였지? 우리 근대 입법국가에서 정부 역할이 최소되는, 그죠? 완전히 시장에 정부 기능을 다 넘기고 정부는 정말 밤에 집시키는 야경국가 역할만 하는 게 최소국가론인데,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 사람은, 로즈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공관리론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고,
기업적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자기조직화 연결망,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보는 네트워크는 15페이지에 있는 자기조직화 연결망에 해당하겠죠. 그죠?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자기조직화 연결망에 해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최소국가론, 신공공관리론 이런 건 알겠는데 14페이지 가서 기업적 거버넌스가 뭔지 한번 보면 이 기업적 거버넌스 옆에 여러분은 법인 거버넌스 이렇게 기업적 옆에 법인이라는 표현 하나 적어 놓는데 왜 그러냐면 기업적 거버넌스 이렇게 기업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에 기업가적 정부 운영 이걸 강조한 신공공관리론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라. 근데 아닌 거라. 자, 신공공관리론이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강조한 데 반해서 이 기업적 거버넌스라는 건 월급 받는 CEO가 있잖아요. 그죠? 월급 받고 일하는 CEO가 주주를 위해 일하듯이 정부 관료제 조직은 우리 국가에 대한 주주는 누구죠? 주인은 시민사회죠. 그죠? 시민이죠. 그죠? 그래서 월급 받는 CEO가 주주를 위해 일하듯이 정부 관료제 조직은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기업적 거버넌스다. 그러면 이 기업적 거버넌스는 시장을 중시하겠습니까? 시민사회를 중시하겠습니까? 이름은 기업적 거버넌스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법인 거버넌스라고 이해하면 더 편한데 법인의 월급 받는 대표가 주주를 위해 일하듯이 관료제도 시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은 기업적 거버넌스지만 시민사회 중심적인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해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거버넌스 개념 볼 건데 좋은 거버넌스 다른 말로 굿 거버넌스 하는데 얘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인 이념하고 신공공관리론이 어떻게 결합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또 자유민주주의 하면 뭔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건데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을 강조하는 움직임인데 정치적인 민주주의하고 시장지향적 행정개혁이 통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건데 자 이거는 한마디로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은행이나 IMF 등이 대출 조건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신용등급 평가하죠. 은행 신용등급 평가해서 여러분의 신용등급 상태에 따라서 대출 수준이 다 다른 거잖아. 그죠? 저처럼 저소득계층은 이제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고 집 예금의 은행 통장 예금 금액이 많고 하면 대출 규모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도 그래서 한국도 아프리카에 가나, 가봉, 아이보리 코스트, 우리 대만 이런 나라들이 막 개발도상 국가들이 IMF나 세계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할 거야. 그죠? 우리 고속도로 놔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럼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대출을 또 막 해줄 수 없잖아. 그죠?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해줘야 될 거죠. 그죠? 그때 대출 심사 기준이 이 굿 거버넌스인데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갖추고 있느냐다. 그래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어 있으면 독재국가에 비해서 부정부패 가능성이 낮죠. 부정부패 가능성이 독재국가는 부정부패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되어 있을수록 부정부패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세계은행이 돈 빌려줘도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그만큼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은 뭐죠? 이런 수익자 부담은 즉 정부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되어 있을수록 돈을 상환할 능력이 정부 운영의 비능률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가 행정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능률적인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 기준을 삼겠다. 이게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들 이해하시고 자, 15페이지에 있는 유형 분류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걸 같이 봅시다. 지금 막 안절부절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자,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프린트 문제마저 풀어보고 나서 교재 확인하고 행정 이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게 좀 어려운데 복습 한번 잘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